관리하는 업무가 하면 압수물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 해야 되는 것이. 그럼 아까 말했듯이 김정민 수사관이 압수물을 받으면 선배 직원한테 그걸 인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압수물을 확인하고 접수해서 접수하고 그대로- 대장에 기록하고 네, 그 실제 보관은 다른 분이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관본권 띠지가 분실된 것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왜 얘기가 되냐면 그 현금을 세면서 띠지를 없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관본권 띠지를 없앴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우리 김정민 수사관이 돈을 샜는지 여부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돈을 센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현금을 이렇게 오면 보통 이제 국권이기 때문에 이제 뭐 돈을 세거나 이런 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뭐 그렇다 하더라도 관본권은 지금 굉장히 완전히 새 돈이고 1번부터 100번까지 일련 번호가 쫙 있는 거고 그래서 돈을 세는 것도 사실 기계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번호만 쫙 봐도 이게 100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돈을 셀 수도 있고 그래서 평생에 이렇게 관본권 한번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그거를 셌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셌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돈이 특이하게 관본권 5천만 원, 그 500만 원짜리 10개 이렇게 그 비닐로 묶여 있고 그걸 또 떼면 또 띠지가 일반 은행에서 국권을 발행할 때 그 띠지가 아니고 좀 다른 식으로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떼고 나면 일련 번호가 이렇게 쭉 1번부터 100번까지 있고 끝에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기억 못 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기억했을 할 것 같은데 만약 돈을 셌다면 저에게는 그냥 평범한 업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김정민 수사관은 지금 압수물을 받아서 보관하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실무상 돈을 샜는지도 조금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물론 뇌물 액수나 이런 걸 할 때야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일단 뇌물을 그러니까 그 압수물을 관리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그 형상 그대로 접수해서 그냥 보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굳이 셀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언론 보도상 세는 바람에 돈을 세는 바람에 띠지를 분실했다고 하는 거를 듣고 조금 의아했단 말이죠. 저는 굳이 돈을 셀 필요 없이 형상 그대로 보관을 하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그걸 가져와서 보거나 수사관들이 가져와서 볼 때 아 이게 구체적으로 액수가 문제된다 할 때는 떼서 이렇게 세 볼 수도 있는 건데 보통 현금이 들어오면 세나요? 네 세고 있습니다. 다 모든 현금을 다 세나요? 네, 얼마인지 다 보관 이렇게 기록을 하나요? 네 매수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압수물을 이렇게 뭔가 형상을 변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본권 띠를 빼고 하면 그게 보통은 현장에서 압수를 할 때도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보통 부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수물의 형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아무 동영상도 안 남기고 돈을 샜나요? 그러면 김정민 수장은 말은 돈은 센 건 맞다는 취지로 얘기하네요. 현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돈은 세니까. 네 현금은 들어오면 무조건 세긴 합니다. 그럼 김정민 수장이 돈을 센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 당시에 어떤 현금이든 세니까. 그렇죠? 네 돈은 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셌다면은 김정민 수사관이 그 관본권 띠지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죠? 그걸 풀지 않고 어떻게 돈을 세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 띠지로 묶여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현금은 100% 세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그게 그러면은 관본권 띠지채 있는 채로 왔는지 아니면 풀려서 왔는지 그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뭐 열어놓고 뭐 수사를 하든 하겠네요. 위증을 각오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근무부서는 뭐 사건과인가요? 압수계?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거. 그때 당시에 돈 네, 그때 접수했을 당시 압수에서 일했습니다. 압수계 네. 압수계에서 이제 압수해 오면 그런 식으로 돈을 확인하고 장부에 적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본인이 돈은 센 건 맞는데 관본권이 있는 채로 왔는지 없는 채로 온 것을 샜는지 그건 기억하지 못한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밝혀질 것을 믿고 저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진영 변호사님 좀 제가 좀 예.
좀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면.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김해 시장 사건 관련해서 조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는데요. 변호사님은 저 김해 시장의 변호인이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모인가요, 허모인가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예, 김모. 예. 그 보궐선 그 사퇴했던 그분을 위해서 보궐선거했었던 그분인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예, 맞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그 사건이 결국 뇌물로 돼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1심에서 뇌물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암이 발병하신 사실이 확인되어서 2심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아,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제가 그건 잘 모르고 물어봤네요. 근데 그때 당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거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진술서부터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 김모.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변호했었던 그 시장님께서는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출신의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재선이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많은 건설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 건설업자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건설업자가 수십억의 횡령을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밤새 조사를 하다가 네가 그 돈을 어디다 썼냐, 그것을 이 지역 시장에게 뇌물로 준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을 했고,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건설업자가 밤샘 조사 이후에 약 한 새벽 2, 3시 경에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갑자기 네가 이 돈도 횡령하지 않았냐, 이 돈도 횡령하지 않았냐, 그 금액이 60억 가량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내가 사실은 돈을 줬다라는 진술을 하게 되면서 김해 시장 고인에 대한 뇌물 수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것들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 건설업자의 뇌물을 주었다라는 시기나 장소, 금액이 계속 변경되면서 네, 잠시만요. 네. 수사관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아, 예. 김정민 네. 증인 지금 휴대폰 남경민 남경민 수사관 지금 휴대폰 보고 계십니까? 누구하고 연락했습니까? 연락 안 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뉴스 봤습니다. 예? 뉴스 봤습니다. 네. 네, 주의를 드립니다. 저희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신 것이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외부와 소통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의심되는 모습조차도 피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실제 외부와 소통하다가 적발돼서 문제가 크게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지금 아래를 보고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올려놔 보세요. 위에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부사진 한번 가서 확인해. 내용까지 확인 안 할 테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발언하시는데 아래를 보고 계속 꼼지락꼼지락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증인들 주의 드립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선서를 하셨습니다. 예, 증인신문 과정에서 혹여라도 위증에 의심을 받는 행동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증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예, 말씀 계속 예, 예.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진술을 통해서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이후에 약 그로부터
일주일 보름 가량 이후에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대로 그 건설업자의 진술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인지되고 수사가 개시가 되었다면 진술서를 작성한 날짜와 인지 수사 보고서가 작성된 날짜가 동일한데요. 그런데 그 수사 보고서와 진술서를 확인을 해보면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뇌물의 금액과 장소, 시기와 그 수사 보고서에 기재된 장소나 시기, 금액이 모두 상이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일주일, 열흘 이후에 작성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최초 뇌물 공여자가 진술한 진술서의 내용과는 다르고 오히려 수사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었죠. 이 사실은 결국 뭐냐면 진술에 따라서 인지되고 수사 보고서가 작성되고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자신들이 작성해 놓은 프레임에 따라서 수사를 개시했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뇌물 공유자에게 너는 이날 이렇게 이 금액을 주었다라고 진술하라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조작된 사건의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업자한테 압수수색 물론 이제 그 재판을 하셨으면 관련 기록을 다 보셨을 테니까 건설업자한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애초에 수십억 횡령 건으로 압수수색이 됐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건설업자를 추궁할 때 횡령보다는 수사할 때 아예 시장한테 얼마를 줬느냐라고 그 주된 목적으로 물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 조서를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의도가 그렇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애초에 수사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새벽에 그 내용을 물어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새벽 한 서너 시경에 인정을 한 뒤로는 그 배임 횡령에 관한 수사는 중단되고 내용을 혐의에 대한 수사만 집중되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애초에 횡령으로 압수수색이 됐고 실제로 범죄 사실은 그것보다는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조사를 할수록 횡령 금액이 늘어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죠. 그것이 일종의 이제 압박이 됐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처음 그 당일날 뭐 물론 당연히 의원께서 아시겠지만 그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이미 다른 과정을 통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 특정이 되었을 텐데요. 첫날 조사를 하면서 확인되었던 금액은 횡령 금액은 6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시장님에 대한 뇌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종국적으로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가 되었는데요. 당일 조사하면서 확인되었던 60억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 결국에는 8억 가량으로 기소가 되었고 그 혐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정도 60억 정도의 배임 횡령이라면 구속 기소가 되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8억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는 점도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검찰의 조사에 협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혐의를 덜어내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애초에 한 60억 정도까지 횡령 액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액수가 줄어서 기소가 됐고 예. 그다음에 그 정도면 보통 10억 넘어가면 이제 구속을 하니 마니 할 텐데 8억 정도로 해서 줄여서 공소가 제기돼서 그것이 결국 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말한 어떤 대가가 아니겠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예, 저는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진술서에는 지금 4천만 원으로 돈을 줬다고 예,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다음 경위를 제가 보는 겁니다. 4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당일날 동시에 당일 작성된 수사 보고서는 5천만 원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의 큰 차이를 아시죠, 변호사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특가법상 가면 이제 5천만 원부터가 징역 7년 이상이 돼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그런 형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4천만 원이면 혹시 선처를 받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그런 형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지금 5천만 원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의심을 갖고 있고요. 금액뿐만 아니라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진술을 통해서 작성된 수사 보고서라고는 저희는 도저히 그럼 납득할 수 만에 하나 검찰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록을 봤을 때 그날 당일날 진술서에 근거하지 않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그 수사 보고서에 맞는 다른 증거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사 보고서 자체가 인지 수사 보고서였기 그러니까 때문에 최초 그러니까 진술을 그 통해서 확인한 혐의를 5천만 원짜리 한 범죄 것입니다. 사실에 관한 한 그것이 최초의 자료인데 진술서 빼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술서와도 전혀 최초에 작성된 자료가 전혀 다르고 예, 그와 그것을 보강할 만한 서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고 결국 그것이 공소 사실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가시면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검찰이 그리고 이게 검찰의 처음에 인지수사였죠,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이른바 특별수사라고 해서 인지수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전 정권에서도 정적주기에 동원됐던 것이 그런 수사 기소를 같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까지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질문은 제가 추가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